또 한 척의 배가 탄생했다. 바다에 배를 띄우기 위해 도크안이 물로 채워진다. 조선인들에겐 가장 뿌듯한 순간이다. 기분으로 말로 표현을 못하죠. 아마 엄마가 10달 동안 알을 이 가슴에 고이 안고 마지막 그 출산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짜릿한 기분을 느낍니다. 한국의 조선소에선 하루 걸러 한 척씩 대형 선박이 건조돼 오대양으로 향한다. 한켠에선 선박 명명식이 거행 중이다. I named this ship the Katlar. 1, 2, 3. 또 다른 배의 주인은 일본 최대의 해운회사. 한때 최고 조선 강국이었던 일본이 이젠 한국에 배를 맡기는 처지가 됐다. 一つは品質、それからもう一つは、国際競争力のある価格、それから我々が希望するそのデリバリーの時期にですね、船を作ってくれると。 일본을 넘어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 된 한국. 지금 한국은 선박 건조율 세계 1위를 달리며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국의 조선 산업은 어떻게 세계 1등으로 올라설 수 있었을까?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250만 평의 울산 조선소. 21만 입방미터급 세계 최대 LNG선이 이곳에서 건조되고 있다. 한쪽에선 땅에서 배를 만들어 진수시키는 육상 건조가 이뤄진다. 원유 탱크선이 바다로 나갈 채비를 한다. 울산에 버금가는 규모의 거제 조선소. 이곳에선 땅에서뿐만 아니라 바다 위에서도 배를 짓는다. 한편에선 원유 생산용 해양 플랫폼이 그 위용을 드러낸다. 사할린 앞바다에 설치될 이 플랫폼 역시 세계 최대 규모다. 또 다른 곳에선 배 두 척이 동시에 진수되고 있다. 선박 물량이 폭주하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가 동원된다. 세계 조선업체 순위 1위부터 5위까지를 모두 휩쓸고 있는 한국. 지난해 한국은 수주량, 건조량 등 모든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사상 유례없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새벽 6시 20분. 현대중공업 하경진 상무가 출근을 서두른다. 조선소로 들어가 곧장 향하는 곳은 구내식당. 회사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부사장 이하 임원 부서장들은 매일 아침 식사를 함께한다. 조선소를 처음 지을 때부터 생긴 현대중공업만의 전통이다. 식사 후에는 간단한 회의가 이어진다. 조선소의 주요 업무와 일정들이 이 시간에 논의된다. 불빛이 오면은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긴 하는데 회사 들어서 불빛을 보면 그때부터 정신이 들기 시작하는 사실입니다. 조선사업본부를 이끄는 하경진 상무가 사무실에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 조선소 현장에서 업무를 본다. 요즘은 15,000개의 컨테이너를 싣는 세계 최대 선박 설계 작업에 온 신경을 쓰고 있다.
30년 전 입사할 당시만 해도 이렇게 큰 배를 만들 거라고는 상상 못했다. 지금 저거 전부 다 일체형 아니야. 오늘날의 기술력이 있고 오늘날의 선박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의 우리 꿈이었고 하나의 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전체적인 분위기가 한국의 조선소는 낙후돼 있고 모든 연구원 산업 역시 낙후돼 있었고 전부 다 외국의 기술력이나 외국의 기자재에 의존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날이 있을 거라는 전혀 상상을 못하고 하나의 꿈에 불과했었죠. 당시 서울대 조선공학과를 졸업한 다른 동기들도 대부분 조선소에 취업을 했다. 그들이 지금 한국조선업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 당시에서는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이 해외 건설, 특히 중동붐에 있어서 해외로 많이 나갔던 그때 시절이었고 국내 산업에서 종합 제조업체로서 가장 큰 부분이 저희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조선공학을 했던 사람으로서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었고 졸업하는 사람 역시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입사를 했었더랬습니다.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조선 산업이 시작된 것은 1972년. 울산 바닷가 모래땅에 현대조선소가 문을 열면서부터다. 조선 산업을 키우면 나머지 산업도 함께 성장한다는 것이 당시 정부와 재계의 판단이었다. 이들의 주도하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조선소와 공장이 하나둘 지어졌다. 조선소를 지면서 배를 만들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공정이 먼저 되는 공장을 먼저 짓고 또 독구도 다 파기 전에 배엉대기만 들어갈 때다 또 배엉대기를 들이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배를 주문 맡아가지고 조선소를 하면서 2년 만에 그 배를 명명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 안 같습니다만은 세계 조선소를 짓는 조선소 건설사 또 현대 세계 조선사에 그렇게 빨리 조선소를 짓고 그렇게 빨리 조선을 맺는 것도 참 드뭅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만든 배가 26만 톤급 유조선인 아틀란틱 배런호. 당시 대통령 부인이 명명자로 나설 만큼 국가적인 행사였다. 그러나 80년대 한국 조선업은 위기를 맞았다. 전 세계 오일 쇼크로 선박 수요가 줄고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을 만들기엔 한국의 기술력이 아직 부족했다. 제가 주로 이제 관여한 LNG선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에 우리가 처음 건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주로 유럽에서 많이 짓다가 그다음에 일본 쪽으로 넘어왔는데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노골적으로 그래요. 현대에서 LNG선을 성공적으로 건조를 하면은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당시 현대중공업 정주영 회장의 생각은 달랐다. 장기적으로 선박 수요가 크게 증대할 것이라 예측하고 배를 최종 조립하는 도크의 대규모 건설을 지시한 것이다. 현대중공업 제895 도크가 그것이다. 그러나 수천억 원에 달하는 도크 건설에 사내에서조차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했다. 실제로 뭐 처음엔 독구 2개만 팔아 했는데 독구만 파가지고 배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장을 같이 따라 지어야 되는데 그분이 지시는 딱 간단해요. 독구 2개 팔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거 2개 팔아 해놓고 수시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한국이 도크 건설에 열을 올릴 그 당시 유럽에선 도산하는 업체들이 속출했다. 조선소들이 폐쇄되고 기계와 부품들은 경매에 붙여졌다. 전 세계 해운 산업의 침체로 유럽과 일본의 업체들은 일제히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설비를 확장하자 경쟁국들은 선박 가격을 떨어뜨려 더욱 위기를 초래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금은 뭐 중국이 저렇게 확장한다 해가지고 중국의 그 국력에 의해서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있는데 옛날만 해도 한국에서 설비 확장을 하면은 일본이라는 게 상당히 압력을 가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어려움 하에서도 그때 명예 회장님이 독구를 팔아. 그러니까 산에서는 그렇게 경제성 문제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는 이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반대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서도 현대중공업의 8구 도크가 94년 착공되었다. 여기에는 정주영 회장의 확고한 철학이 있었다. 그리고 선박도 지구의 대양이 있는 한 그 선박이 아주 없어질 수는 없다. 그건 계속 할 수 있다. 그 양이 적고 많은 변화는 있지만 계속 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만 갖추면 그건 가장 오래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적중했다. 90년대 말부터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서 무역량이 급증했고 덩달아 대형 선박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도크가 없어 배를 못 만들 정도. 밀려드는 수주로 도크와는 발 디딜 틈이 없다. 설비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일본과 달리 한국은 90년대 중반 과감한 투자로 승부를 걸었고 이것이 세계 1등으로 올라선 큰 디딤돌이 되었다. 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설비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상당히 컸겠죠.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성장을 한다는 게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나 하는 그런 걸 상당히 좀 느끼고 왔어요. 예. 조선시장의 호황은 다른 한국 업체들에게도 찾아왔다. 그런데 문제는 배를 지을 땅이 없다는 것.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해상건조 공법이다. 땅이 아닌 바다 위에서 배를 만들어 보자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다. 2000년 초 조선 대호황을 맞이했습니다. 밀려드는 수주량을 거절하다시피 해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육상에서 건조할 그런 독거나 부지의 확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 발상의 전환 차원에서 우리는 남들이 안 하는 그런 새로운 공법을 창안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해상건조는 땅에서 만들어진 선체의 일부를 초대형 해상 크레인으로 들어옮기면서 시작된다. 해상 크레인으로 옮기는 블록 하나의 무게는 3,000톤. 블록이 바다 위 도크에서 하나로 연결된다. 선체의 일부가 될 블록이 옮겨진 후에는 일반 도크에서처럼 용접으로 이어붙여 배를 완성한다.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이 공법엔 기술적인 난관이 있다. 육상의 건조를 할 때는 고정된 땅, 움직이지 않는 땅에서 하기 때문에 그는 정도 관리, 기술 관리가 철저하게 되지만 해상은 그 독구 자체가 움직입니다. 특히 파도에 의해서 물체가 독구 자체가 움직이는 그런 그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것이 메가블록 공법이다. 일반 블록보다 크게 만들어 크레인 이동량과 해상 도크 안의 작업량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높이 30m, 무게도 3,000톤에 달하는 메가블록 한 개의 크기는 25층짜리 아파트를 2개 겹쳐놓은 것과 같다. LNG선의 경우 일반 블록 98개가 합쳐져야 하나의 메가블록으로 완성된다. 그 크기만큼 메가블록을 이동시키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한 번에 정확한 위치에 놓지 않으면 모든 작업은 수포로 돌아간다. 바다 위 흔들리는 도크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놔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실패란 있을 수 없다. 블록과 블록 사이는 1mm 이내의 오차 범위를 벗어나면 그 제품은 다른 후공정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불량으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상에서 건조될 때는 다소 바람이 좀 분다 할지라도 영향을 많이 받지 않지만 해상 크레인은 바람이 조금 불면 이 메가 블록이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정 위치에 갈 수 없는 그런 악조건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극복하기 때문에 이 기술은 하여튼 대단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총망라한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만든 배를 진수시키는 날이다. 선조 측 감독관들도 한자리에 모였다. 해상 도크라 진수는 오히려 간편하다. 바지선 형태로 떠있는 도크에 물을 채우고 배를 가라앉히면 되는 것이다. 물이 차면서 도크가 서서히 내려간다. 배도 따라서 물에 잠긴다. 일정 깊이까지 내려가면 예인선이 배를 바다로 끌어내 진수를 끝낸다. 동시에 해상 도크에선 물이 빠지고 이내 다른 선박 건조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상 도크에서 배를 진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시간. 육상 도크보다 2배 이상 빠르다. 전체 공기도 절반 이상 단축됐다. This vessel was delivered 5 months earlier than the contractual date. I had concern about the production in a floating dock, but now I am fully satisfied with the quality of these vessels.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들이 반대했습니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신조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고정관념의 탈피, 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이런 대혁신이 일어났다는 그런 성공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이 조선소에서는 부지의 추가 확장 없이 연간 7, 8척의 선박이 바다 위에서 건조되고 있다. 상식을 깬 아이디어와 그 상상력을 현실화시킨 기술력이 만든 쾌거다. 배는 도크에서만 짓는다는 통념을 무너뜨린 또 하나의 현장. 현대 중공업에선 세계 최초로 땅에서 배를 지어 바다로 내보내는 육상 건조 공법을 개발했다. 육상 건조의 핵심 기술은 땅에서 만든 배를 바다로 끌어내는 진수에 있다. 배 아래에 레일을 깔아 바지선에 옮겨 싣고 바다로 이동시켜 가라앉힌 다음 배를 끌어내 띄우는 방식이다. Hyundai is the first company which is using for whole ship transportation all over the world. In other companies, in other countries, we have already moved so-called mega blocks up to 4,000 tons. But this is complete ship, complete load out. This is the first in the world. 레일 위에 옮겨진 배를 끌어내기 위해 레일과 에어패드 사이에 가스를 주입한다. 그러면 배가 4cm 정도 뜨면서 가벼워진다. 여기 밑에 보면 까만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가스실입니다. 가스실이 있고 실제로 여기에 오일을 발라가지고 좀 이제 마찰력을 좀 감소시키는 역할이고, 실제로 이 시스템은 이 하중 2만 1000톤 정도 되는 거를 공기 부양이 돼가지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레일 위로 배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로드아웃 선적 과정이다. 이제 배를 물 위에 떠 있는 바지선으로 옮겨야 한다. 이 배의 무게는 10만 5천 톤.
출렁이는 바지선에 옮겨 싣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 배가 넘어질 수 있다. 따라서 파도의 움직임까지 정확하게 산출해 레일이 바지선과 수평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그야말로 수치와의 싸움이다. 지금 저희들이 그 선적을 지금 16번째 하고 있는데 항상 하면서 긴장되고 하는 순간이 지금 순간입니다. 배는 무사히 바지선에 옮겨졌다. 이제 배를 바다에 띄우는 일만 남았다. 바지선 위의 배는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적은 시간에 가라앉혀 빼낸다. 이렇게 육상 건조로 완성시킨 배는 지금까지 모두 16척. 처음 일주일 넘게 걸렸던 진수 시간이 지금은 이틀로 단축됐다. 그만큼 기술력이 진보한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도전을 해봤고 그 도전이 성공을 했다는 자신감일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실제로 디자인하고 계산한 결과가 정확히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다. 세계 최초로 시도된 육상 건조 공법으로 또 한 척의 배가 바다로 나간다.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조선인들의 열정이 한국의 조선 산업을 세계 1등으로 올려놓았다. 조선인들의 일에 대한 자부심은 남다르다. 단차 맞춰봐라. 됐지? 30년이 넘게 조선 기술자로 일해온 고윤열 기장. 10mm고 여기 8mm고 내가 볼 때 이 면이 지금 직선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는 현재 용접, 황금 재관, 배관 분야 기능장 3관왕일 뿐 아니라 최고의 기능인에게만 수여되는 대한민국 산업 명장이다. 용접계의 마이더스 손으로 통하는 고윤열 기장. 그의 사무실은 개인 연구소이자 실험실이다. 작업 현장에서 생긴 어떤 문제도 그의 손을 거치면 곧장 해결된다. 자동 용접을 하고 있는데 용접이 안 되는 부위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비용접장을 갖다가 사람 손으로 안 하고 기계로 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퇴근길, 고윤열 기장은 자전거로 출퇴근한다. 요즘 그는 자신의 일보다 후배들 양성에 더욱 정성을 쏟고 있다. 산해 기술특강과 고등학교 산하 겸임교사까지 맡고 있는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하나라도 더 후배들과 나누고 싶다. 저는 나름대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어쩌든지 제조업에서 후배들이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좀 일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가난 때문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산업체학교에 들어간 고윤열 기장은 단순 기능공으로 조선소에 첫발을 디뎠다. 이후 최고의 기술자가 되겠다는 일념하에 피나는 노력을 했고 독학으로 방송통신대까지 졸업했다. 지금 70년대 뭐 초반 후반까지는 기능인 말 그대로 기술자가 대접받는 시기였으니까 기술 그 자체 때 묻은 그 작업복 자체가 상당히 부럽고 나름대로 당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일이 힘들고 좀 이렇게 어려워도 그 작업복 입은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참 기술자를 조금 이렇게 나름대로 우대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뭡니까 사회적 여건이 되다 보니까 정신없이 일했죠. 젊을 때는 자고자간에 정신없이. 그러니까 지금 좀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면 이제 연애를 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연애도 못하고 그냥 일만 했으니까.
선배들의 열정은 후배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작업장에서 유난히 앳돼 보이는 여직원. 올해 22살의 신참내기 신정아 씨다. 작년에 현대중공업에서 운영하는 기술교육원을 수석 졸업하고 협력사에 취업했다. 조선소 용접공이란 직업을 갖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는 신정아 씨. 속도를 조금 더 줄이고. 그녀가 조선소에 오게 된 계기는 참 우연이었다. 제가 강원도 사람이라서요. 강원도에는 배가 없잖아요. 큰 배가. 그래서 아마 거기에 반했나? 못 봤던 걸 봐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울산에 왔다가 거대한 선박의 불빛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다. 우와. 우와. 너무 예뻐서요. 딴 나라 온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배가요. 멀리서 본 건 아니고요. 되게 가까이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크고 이게 꼭 거인집 온 것 같아요. 그 길로 다니던 반도체 공장을 그만두고 울산에 내려와 용접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뜨거운 불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걸핏하면 다치기 일쑤지만 그녀는 마냥 일이 재밌다. 보이니까. 이게 짧아가지고 좀 껴라. 장갑하고 다그 배는 올라가. 그날 토시를 빨아갖고 집에서 안 갖고 온 날. 그럼 그냥 했더니 장갑 없으면 이야기를 하면 좋다 이거. 제가 사업 명장도 되고요. 여자로서 최고의 기술자 되는 거. 그러니까 조선 이러면 여자 조선 이렇게 떠오르면 신정아라는 얘기가 나올 그만한 기술 갖고 있는 거. 그게 최고의 목표. 과거 선배들의 열정을 그대로 빼닮은 22살의 신정아 씨. 이들이 있어 한국 조선의 전성기는 계속될 것이다. 한국의 조선업이 확고한 세계 1등 자리로 올라선 것은 선박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면서부터이다. LNG RV 대형 컨테이너선, 심해 드릴십 등 크루즈선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한국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이렇게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질적 도약한 것은 90년대 중반 LNG선을 건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LNG선의 가격이 비싼 것은 천연가스 액화 설비 등 고도의 장비들이 배에 탑재되기 때문이다. 또한 액화 천연가스를 보관 이송하는 저장 운송 탱크를 만드는 데도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 기체 상태인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로 액화시키면 600분의 1로 압축돼 많은 양을 실을 수 있다. 영하 163도의 온도는 살아있는 금붕어를 눈 깜짝할 사이 얼려버린다. 급속 냉각된 금붕어를 다시 물에 담그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살아난다. 고무 장갑의 경우 순간적으로 냉동돼 유리처럼 산산조각이 난다. 영하 163도의 위력은 그만큼 대단하다. 따라서 액화 천연가스를 저장한 탱크에 사소한 결함이라도 생겨 가스가 새어나갈 경우 대형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위력은 그 원자 폭탄의 그 몇 배의 위력을 갖는 걸로 돼 있고, 저게 만약에 해상에서 저희 21만 톤짜리가 그 유출이 됐을 경우에는 그 반경 몇 킬로미터가 다 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바다가 다 얼어버릴 수 있는 걸로. 유출을 막기 위해 LNG선 저장 탱크는 몇 겹의 보호 장치를 한다. 폴리우레탄 폼으로 구성된 두꺼운 판넬 9,000개가 바닥에 깔리는 것이다. 그리고 마무리는 특수 금속을 사람 손으로 용접해서 완성한다. 그래서 용접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LNG선 멤브레인 용접은 최고의 기술자만이 할 수 있다. 한 작업장, 아침 조회가 끝나자 직원들이 용접 1일 테스트를 받는다. 이 테스트에 통과해야 그날 작업을 할 수 있다. 간혹 음주 측정까지 실시할 때도 있다. 그만큼 정확성과 완벽성을 요구하는 작업인 것이다. 통과 못하면 작업을 못하죠. 통과를 할 수 있게끔 평소에 어떤 기량을 연습한 거죠. 수천 개의 금속판을 이어붙인 LNG선 저장 탱크는 한 부분에만 결함이 생겨도 모두 다 뜯어내 처음부터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조선소 LNG선 용접장에선 실명제가 이뤄지고 있다. 자신의 이름을 걸 만큼 멤브레인 용접엔 책임이 뒤따른다. 향후에 요거를 리크 테스트를 금지를 했을 경우에 용접사의 어떤 자존심을 걸고 내가 한 곳에 대해서는 100% 완벽하다는 하기 위해서 이름을 쓰게 되었습니다. 용접의 꽃이라 불리는 LNG선의 멤브레인 용접.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요구된다. 자격증을 한 번 취득한 것으로 끝이 아니다. 한 달마다 용접 테스트를 거쳐 갱신해야 한다. 끊임없는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 신입사원들은 작업 중 쉬는 시간에도 틈틈이 용접 기술을 익힌다. 이게 섬세한 기계이기 때문에 조금만 미세해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미세한 그 부분을 캐치하고 습득하기 위해서 항상 기계를 애기 돌보듯이 항상 돌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용접을 끝내면 또 하나의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 선주측 감독관의 검사다. 잘못된 곳은 없는지 한 곳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꼼꼼하게 살핀다. 작업반장 얼굴엔 긴장이 감돈다. 이 매일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검사를 하는데 뭐 긴장되고 그런 건 없는데 오늘 좀 심한 편입니다. 이런 고난이도 기술로 만들어진 LNG선 한 척의 가격은 2,500억 원. 대형 유조선 3배에 해당하는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한국은 LNG선을 94년 처음 만들어 수출한 이래 수주량이 꾸준히 늘어 현재는 전 세계 LNG 시장의 80% 이상을 점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LNG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미래를 예측하고 착실히 준비한 덕분이다. 석유 자원의 고갈과 청정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비해 왔던 것이다. 계산된 모험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만 해도 확신한 게 뭐냐면은 그게 90년대 후반인데 결국 그 중국이라든가 그런 거의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계 경제는 상당히 호황 국면으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세계 경제가 호황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력입니다. 전력인데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LNG가 가장 클린하고 또한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드릴 시입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다. 육상 자원의 고갈로 심해 유전 개발이 활기를 띠면서
선박의 블루오션 시장으로 떠오른 것이 드릴쉽이다. 드릴쉽은 심해의 유전을 찾아 구멍을 뚫을 때 필요한 선박이다. 드릴쉽에 장착된 시추 장비는 3,000m 깊이의 바다에 해저 8,000m까지 뚫어 원유나 천연가스를 찾아낸다. 드릴쉽은 그 작업하는 깊이가 그 몽블랑 산보다도 더 깊은 데서 또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깊게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약 한 3km 정도, 한 10km 정도로 이제 뚫고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선박도 마찬가지로 태풍이 불더라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심 깊이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드릴쉽의 경우 배 한 척의 가격이 5천억 원, LNG선의 2배가 넘는다. 200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발주된 드릴쉽은 모두 12척, 전량을 한국의 조선업체가 수주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이 드릴쉽은 가격이 훨씬 비싼 6,300억 원이다. 이 배는 보통 드릴쉽이 갈 수 없는 북해 등 극지에서도 원유 시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대 풍속이 한 31m/s. 그러면은 이제 그 태풍 매미의 3시간 동안 평균 그 최대 풍속입니다. 그런 정도의 이제 바람이 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파고가 한 8.5m 정도입니다. 8.5m 같으면 저 배가 수면 위로 정상적으로 나왔을 때는 한 8m 정도 남기 때문에 그 넘어가는 정도의 어떤 파도가 되겠습니다. 모든 드릴쉽에는 시추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사각형의 구멍이 뚫려 있다. 바로 문풀이라 불리는 시추 작업장이다. 이 구멍으로 시추 장비가 내려가 바닷속 작업을 한다. 북해처럼 높은 파도가 치는 곳에서 배가 흔들리면 문풀 사이로 바닷물이 올라와 가판 위로 넘치게 된다. 그런 상태에서 험한 그 북해 같은 험한 해상 상태에 들어가면은 문풀 안에 해수가 가판 위로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드릴쉽은 아까 그 문풀 주위가 제일 작업자들이 많고 복잡한 지역인데 거기에 이렇게 물이 넘어가지고는 작업자들이 위험해서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문풀 안쪽에 파도가 넘치는 것을 막는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해결했다. 단순해 보이는 장치지만 결국 이 아이디어 하나로 선박의 가격을 1,300억 원 높인 셈이다. 실험을 통해 설치 전후를 비교해 본 결과 해수 유동 억제 댐퍼는 큰 효과를 발휘했다. 과거에 한국에 이렇게 조선이 이렇게 틀을 닦을 때까지는 아주 근면한 그런 그 근로자들과 또 아주 패기에 찬 경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중국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도 근면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는 방법은 중국이 하지 못하는 것, 열심히 해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무엇이냐면 그것은 결국 엔지니어링의 중심에 회사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조선산업의 또 하나의 경쟁력은 강한 후방 산업에 있다. 선박 단가의 15%를 차지하는 엔진. 현대중공업은 10만 마력의 대형 엔진을 자체 제작한다. 3층 건물 크기의 이 대형 엔진은 말 10만 마리가 끄는 힘을 낸다. 지난 79년 1호기 엔진을 생산한 현대중공업은 2005년 누적 5천만 마력을 세계 최초로 달성해냈다. 선박을 성공적으로 수주하고 또 건조하기 위해서는 엔진 추진, 선박의 추진 설비에 들어가는 대형 디젤 엔진, 축, 프로펠러, 그리고 선박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기용 엔진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며 이러한 그 중요한 기자재들이 국산화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조선업이 세계 1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는 독자 모델인 중형 힘센 엔진을 개발해 로열티 문제도 해결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엔진은 세계 선박 엔진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조선 산업의 기반이 그만큼 잘 갖춰져 있다는 증거다. 지금은 우리가 순수하게 100%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기술 경험도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에는 1년에 2개의 모델을 개발할 정도 그렇게 기술적 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박의 또 다른 핵심 부품인 프로펠러. 프로펠러 시장 1위 역시 한국 업체다. 프로펠러는 통째 주물로 만들어진다. 구리와 청동을 합금하는데 톤당 재료의 가격만 70만 원을 호가한다. 주물로 모양을 갖춘 프로펠러는 원래 부피의 120%로 제작된다. 이 중 20%를 깎아내 모양을 완성시킨다. 1차적으로 기계를 이용해 깎아내고 수작업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프로펠러가 광택을 띠고 바닷물에 대한 내성도 강해진다. 한켠에선 기포 실험을 통해 바닷물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모양을 찾는다. 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배에 가장 좋은 프로펠러를 설계를 하고 성능 검증을 하고 또 방향타도 설계를 하고 성능 검증을 해서 배마다 각각 최적의 맞춤 설계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체와 더불어 선박의 3대 구성 요소인 엔진과 프로펠러. 이러한 핵심 부품의 안정적인 공급은 조선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조선소 인근엔 엔진 생산업체들이, 그 위쪽엔 제철 제강업체들이 자리해 있다. 이러한 수직적 연계가 한국의 조선업을 든든히 떠받친다. 주요 장비를 한국에서 기술적으로 내 기술로 내 능력으로 생산해서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외에 연간 산업이 한국 조선 산업을 통제하지 않고 우리 독자적인 판단과 능력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강점입니다. 조선인을 꿈꾸는 미래 인력도 한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이다. 고윤열 기장이 자신이 산학 겸임교사로 있는 학교를 찾았다. 옷을 입어야지 인마. 오후에도 연습학기가. 네. 이것이 밥 먹으러 갈까 이거. 곧 있을 기능 대회에 대비해 학생들은 합숙 훈련 중이다. 흔들리는 게 내가 이 지금 육죽하고 어디 집행 안 하니까 흔들리는 거야. 나 그래 잡아가 그렇지. 어디든지 하나를 딱 잡고 기대가 그걸 축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는 고윤열 기장. 학생들을 보면 예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중학교를 간 마치고 돈을 벌기 위해 무작정 찾은 조선소. 그렇지만 고윤열 기장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다. 이제 그 희망을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다. 바로 이 자리가 세계대 금메달 놓은 자리야. 너 선배가 건동우이도 그렇고 지금 건동우이 연봉이 얼마인 줄 아나? 니보다 나이가 3살 많잖아. 내가 그 친구는 같이 하고 그 친구 전국대 가서 심사도 했지만 지금 연봉은 4,500만. 아니 군에도 안 갔는데.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잖아. 내가 출시할 길이 기능 옷을 고등학교 3년 동안 정말로 혼신을 다해 했는데 그 결과가 세계대회 메달에 취업에 지금도 대학 가려고 하고 있거든. 이미 눈앞에 와 있는 거야. 작년에 그런 실수하지 말고 올해는 금메달도 따고 또 전국대회 나가도 좋은 성적을 내. 여기는 남은 생은 학생들과 후배를 지도하는 데 바칠 계획이라는 고윤열 기장. 그는 조선인을 꿈꾸는 이 아이들의 희망이다. 그날 밤 합숙소의 불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았다. 이들은 4월에 열리는 기능 대회에 대비해 일요일도 쉬지 않고 합숙 훈련을 하고 있다. 이제 3학년이 된 호성이는 앞으로 고윤열 기장과 같이 최고의 기능인이 되는 게 꿈이다. 열심히 해서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다 생각하고요.
된다면 저도 열심히 해가지고 고현열 명장님 같이 그런 높은 자리도 올라가보고 제가 그 나이가 됐을 때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가르쳐주고 싶고 본받고 싶어요. 이들의 다짐이 한국 조선 산업의 미래를 이끌 힘이 될 것이다. 지금 제가 나이가 이제 50대에 접어들어갖고 돌아보니까 현재 기능인이 제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 너무 이렇게 조금 좀 냉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사기는 기능인밖에 없는데 저는 그래 확실합니다. 대한민국 산업 맹자이 되고 뭐 기능장 상관이 되고 이 모두는 전부 다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가 기능인이 나름대로 이래 밑바탕에서 묵묵히 일해온 그 결과라 보고 있는데 젊은 인력들이 조선소로 모여들면서 일터 분위기도 새로워지고 있다. 특별한 공지사항은 없고요. 51호 검사 준비 다들 잘 마무리해 주셔서 3번, 4번 센서 검사할 때 지장 없게끔 주의하게 해주십시오. 터치 앤드 콜! 의정부장 무대로 가자! 남자 반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그녀는 입사 2년 차의 서원미 기사다. 그녀는 현재 LNG선 2척의 저장 탱크 전체 공정을 책임지고 있다. 어디가 빠졌다고요? 반장님, 여기도 쫙 다 빠졌는데요. 그녀는 10개 반 100여 명의 작업을 관리한다. 예, 요거 나중에 하시기 전에 하니까 요거 여기 센서 LNG선 공정기사를 여성이 맡은 것은 한국조선소에서 서원미 씨가 최초다. 처음에 인사과에서 만류가 좀 있었거든요. 특히 LNG선은 아무도 안 가려고 한다. 학교에서 배운 그런 책보다는 진짜 현장에서 제가 한번 만져보고 지어보고 그 다음에 현장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제가 배운 지식이 좀 더 이제 빛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현장을 지원하고 또 다른 현장을 둘러보러 가는 길. 거대한 LNG선 2척을 관리하다 보니 현장을 이동할 때는 오토바이를 이용한다. 그러나 저장 탱크 안에선 걸어 다닐 수밖에 방법이 없다. 저장 탱크는 하나가 8층. 이런 크기의 탱크를 8개나 맡고 있으니 하루에 걷는 양이 엄청나다. 지금 여기 화면창 보시면 알겠지만 총 0단에서 8단까지 총 8개 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파트로 치면 한 단에 3m 정도 되니까 8층을 하루에도 뭐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적어도 한 10번 정도, 최소 10번 정도니까 한 80층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할 수 있을까? 최소. 남자가 하기에도 체력적으로 힘든 일. 그렇지만 서은미 씨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잘 이겨내고 있다. 그때 뭐 연휴 때 또 나오셔서 작업하시는 건 없으시죠? 네, 저희는 연휴 때는 안 하고요. 예. 연휴 끝나고 출근해가지고 전장에서 이제 테이블 설치하고. 반원들을 챙기는 세심함뿐만 아니라 일처리도 꼼꼼하다. 수고 좀 해주세요. 죄송해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나이 많은 수고하십시오. 남자 반원들도 그런 서원미 기사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잘 따른다. 작으면서도 엄청난 파워를 가진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갖다가 선주 감독관부터 시작해가지고 클래스 감독관까지 아주 일을 척척 멋있게 이렇게 해내는 거 보면은 어느 남자 기사들보다도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현장 분들도 좋아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인기 짱입니다, 한마디로. 조선업을 이렇게 배를 짓는다기보다는 조선은 배를 모은다라고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일을 모아가지고 힘을 모아서 하나의 말 그대로 구조물이 아닌 저에게는 이제 하나의 배가 구조물이라기보다는 진짜 제 자식 같은 마음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를 누비면서 많은 LNG를 실어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를 상상할 때 제일 뿌듯함을 느낍니다.
늦게 퇴근해도 쉴 틈이 없다. 까다로운 외국 선주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영어 공부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조선업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기사 그리고 한 조선인으로서 자리 잡고 싶은 게 저의 최초 그리고 목표이자 마지막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조선 산업을 밝힌 것은 조선인 바로 사람이었다. 앞선 기술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한국 조선업의 미래는 밝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지만 한국의 조선업체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그중 하나가 기술에 첨단하다. 이 조선소에서 자동화 연구를 이끌고 있는 김재훈 상무. 그는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한국의 조선업체가 중국의 추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이 이제 급격하게 우리를 따라오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거에 대해 중국에 비해서는 인건비가 거의 뭐 10배 차이 나는 데도 있고 5배 차이 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을 앞으로 중국이 우리를 추월하는 것을 대비해서도 자동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의 조선업체들이 무서운 속도로 한국을 추격해오고 있다. 아직은 저가 선박 위주지만 막대한 설비 투자와 저렴한 인건비로 세계 조선 시장을 넘보고 있다. 중국의 추격에 대항한 강력한 무기가 바로 자동화 로봇이다. 삼성중공업은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용접을 하는 스파이더 로봇을 개발해 LNG선 화물창 용접을 자동화시키고 있다.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수동으로 하게 된다면 사람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은 20m 정도. 본 장비를 쓰게 되면 하루 풀 가동을 하게 된다면 160m 정도의 용접선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의 도입은 일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다. 사람이 들어가 질식사하기도 했던 LNG선 파이프 내부 검사는 이제 로봇이 전부 대신한다. 리모컨 조정만으로 파이프 내부 잘못된 용접을 고치고 바로잡는다. 직경이 300mm입니다. 이 300mm 정도 되는 직경에 옛날에는 방법이 없으니까는 아주 야윈 사람이 들어가서 안에 미니 안으로 안에 기어 들어갑니다. 기어 들어가지고 뒤에는 로프를 걸고 기어 들어가서 저 안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용접 부위에 그라인딩을 하고 그럼 빠져나오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세계 1등 자리를 지키기 위한 또 다른 묘수는 신개념 선박의 개발에 있다. 대덕 연구단지에 위치한 선박연구센터. 이곳에선 새로운 배의 모델 테스트가 한창이다. 개발한 배는 북극 등 얼음이 있는 해역을 자체 운항할 수 있는 신개념 쇠빙 유조선이다. 쇠빙 유조선이라고요. 얼음이 있는 해역에서 어떨 때 이제 얼음도 좀 일부 깨고 가야 되는 그런 배이기 때문에 선형도 좀 특이한 선형이고, 그 다음에 일반 해역에서 다니는 배하고는 운항 조건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모델 테스트를 통해서 성능이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유조선이 얼음이 언 해역을 지날 때는 앞에 쇠빙선을 따로 둬야만 했다. 그러나 쇠빙 유조선은 혼자서 얼음을 깨고 가며 문제를 해결한다. 기존에 없던 신개념의 선박이 탄생한 것이다. 미래 시장을 예측해 끊임없이 개발하고 연구한 결과다. 전 세계에서 가장 최대의 원유 생산국은 사우디가 아니라 이제 이미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의 원유가 대부분 카스피 해나 또는 아주 북극에 있습니다. 북극이기 때문에 이 북극에 있는 자원의 개발은
앞으로 우리 인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이쪽 분야의 개발이 필연적으로 돼야 되고 또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쇠빙 유조선을 개발해서 대개 조선소는 주문받은 배만 만든다. 그러나 쇠빙 유조선은 먼저 개발한 후 러시아 선주의 주문을 이끌어냈다. 시장을 선도한 것이다. 중국이 지금 많이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은 우리 한국 수준까지 따라오는 데는 최소한 앞으로 한 10년, 15년 이상 걸려야 할 것이고 또 설령 따라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고기술, 고부가치선 위주로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은 중국 조선 산업은 결국 일본하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조선 산업은 새로운 도전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고정관념을 깨트린 발상의 전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열정, 최고 기술을 향한 조선인들의 피와 땀이 있는 한 세계 1등 한국 조선 산업의 순항은 계속될 것이다.